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16번째 영화이자 이제는 고인이 된 사카모토 류이치 음악 감독의 마지막 작품 제76회 칸 영화제 경쟁 부문 진출작으로 선정이 된 괴물의 스포일러 감상 후기 토론회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. 유튜브에서 카강님이 괴물 안 봐도 참여가 가능한가요? 라고 물어보시는데 참여를 안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. 이 괴물 같은 경우는 스포일러를 하지 않으면은 이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작품이기도 하고, 안 보셨더라면은 죄송하지만 나중에 영화를 보시고 난 후에 녹음본으로 보실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. 2006년에 개봉한 봉준호 감독의 괴물과 같은 제목이라서 이제부터는 이제 괴물이라는 작품을 이야기하려면은 봉준호의 괴물 아니면은 고레에다 히로카즈의 괴물과 같이 누구의 괴물이라고 먼저 말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.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엔딩 크레딧이 끝날 때까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먹먹함이 밀려오는 작품이었고요. 영화상에서 자연스럽게 총 3막으로 구성이 되게끔 진행이 됩니다. 1막에서는 싱글맘 사오리의 시점으로 사건을 바라보게 되고요. 2막에서는 사오리의 아들인 미나토가 다니고 있는 학교 선생님인 호리의 시점으로 진행이 됩니다. 그리고 3막이 되어서야 이 사건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 미나토의 시선으로 진행이 되는데, 각 막이 진행이 될 때마다 결국 이 영화 속에서 누가 괴물인지를 결정을 하는 거는 관객의 시점이 아닐까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. 같은 사건을 가지고 각각의 챕터에서 다른 인물들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잖아요. 라스트 듀얼이 좀 떠오르긴 했는데 라쇼몽을 보지 않아가지고 이 라스트 듀얼에서는 그 같은 사건을 두고 각자의 기억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가를 소재로 삼아가지고 각본이 진행이 됐다면은, 오늘 소개해드리고 있는 괴물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쫓아가면서 같은 사건을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보는, 주관적인 생각이 개입이 됐냐 안 됐냐 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요.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스타일이구나 라고 하면서 좀 생각이 났던 것 같습니다.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냐의 차이로 진행이 되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신 거에 공감을 하는 게, 그 1막에서는 그 엄마의 시점으로 진행이 될 때 그 호리 선생님이 좀 빌런으로 그려지잖아요.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교사로 좀 보여진단 말이에요. 그때 그 1막에 나오는 호리 선생의 행동들이 이 관객의 나의 시점에도 하나하나가 다 얄미워 보이고, 그 학교 관계자들이 모두 다 답답하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들이 들었는데, 2막에 가서 다시 그 호리 선생의 시점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될 때는 정말 좋은 선생님이었구나. 똑같은 배우가 연기하는데도 갑자기 2막 가서는 미남 배우로 잘생겨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바라보는 시점에 따라서 같은 사람도 이렇게 다르게 보일 수가 있구나라는 거를 1막과 2막을 거치면서 그렇게 좀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. 이 사건이 좀 커지게 된 이유가, 미나토가 호리 선생님이 폭언과 폭행을 했다라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막 이 사단이 난 거라는 생각이 사실 보는 내내 기조에 깔리긴 했어요. 아니 그러게 왜 저런 거짓말을 해가지고 일을 이렇게 키웠을까,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좀 들긴 했거든요. 이게 단순히 뭐 애가 거짓말을 해서 사람 인생 하나가 나락이 갔다라고 라는 그 시점으로 보기보다는 호리 선생님의 무고가 밝혀질 수 있는 포인트들은 중간중간에 충분히 존재를 했거든요. 누군가는 이 호리 선생의 말을 좀 들어줬더라면은, 아니면은 제대로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줬더라면은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일이었나 라는 생각도 들고, 소문의 무서움 이런 것도 있지만 국내에서도 굉장히 큰 화두가 되고 있는 거긴 한데, 그 교권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고, 진실이 뭐든 간에 일단 잠재우기에 급급한 그런 것도 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런 일이 있었을지언정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수가 있었던 것에는 단순히 그 아이의 거짓말 하나 때문이다 라는 게 아니라, 그 사이에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그런 포인트들이 무시되고 지나갔던 그런 어른들의 사정도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는 그런 에피소드였던 것 같습니다. 교장 선생님 이야기가 또 나와요. 미나토가 다니고 있는 학교의 교장 선생님의 손녀가 죽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. 처음에 그 사건이 영화에서 그려질 때는 교장 선생님의 남편이 주차를 하는 과정에서 손녀를 못 보고 손녀를 이제 치는 바람에 사망을 했다라고 이제 영화에서 처음에 그려지는데, 나중에 영화 한 중반부쯤에 가면은 호리 선생이 교무실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동료 교사가 갑자기 와가지고, 사실 그거 아세요?
그 소녀를 친 거는 남편이 아니라 교장 선생님이래요. 이러면서 소문을 막 퍼뜨린단 말이죠. 근데 그 소문을 퍼뜨릴 때 표정이 되게 재밌는 가십거리를 전하는 듯이 개구진 표정을 지으면서 그걸 얘기하고 새침하게 또 자기 하던 일 하러 또 돌아간단 말이죠. 그런 식으로 이제 소문이 퍼지는 거를 이제 영화상에서 그리고 있는데, 영화에서는 명확하게 이 손녀를 죽인 게 교장 선생님이다, 아니면 교장 선생님 남편이다, 이거를 직접적으로 화면으로 보여준다거나 증언을 해준다거나 이러진 않아요. 영화 전반적으로 좀 깔려있는 메시지 중에 하나는 진실을 제3자가 알기는 쉽지 않으니까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라는 게 아니라 섣불리 판단하지 마세요 라는 게 그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 교장 선생님의 손녀를 누가 죽였느냐도 그 마찬가지의 메시지를 위해서 일부러 영화상에서 명확한 정답을 제시하지 않고 사건을 던져놓은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. 누가 과연 그 손녀를 죽였을까라는 그 판단을 하려는 순간, 지금 판단을 그렇게 쉽게 내리는 게 과연 맞을까요?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. 결국은 그런 가십을 퍼뜨리고 소문을 퍼뜨리는 게 그런 사람들이 진짜 그 상황 속에서의 괴물이 아닐까요? 라고 하셨는데, 그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. 제 주변에서 이런 가십이 생겼을 때 저 역시도 뭐 퍼다 나르기도 하고, 그 과거를 생각을 해보면 그랬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, 그랬기 때문에 이 영화에서 그런 부분을 꼬집을 때 마음 한구석에 약간 뜨끔한 그런 것도 있으면서 좀 반성이 많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이 영화에서 가장 여운이 많이 남았다던가 아니면 인상이 좀 깊었던 장면을 꼽으라면은 관악기를 부는 그 장면에서 나오는 대사가 있죠. 그 행복은 누구나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뭐 의미 있는 거다, 요런 식의 대사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, 그 이야기도 되게 와닿았고, 음악실로 가기 전에 보면은 그 미나토가 베란다에 물컵을 들고 팔을 걸치고 있는데 그 물컵 안에 있는 물이 쏟아질 듯 말 듯 하면서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막 담겨있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. 지금 미나토의 감정이 되게 깨지기 쉬운 유리컵 안에서 그 감정의 물이 찰랑찰랑 거리면서 쏟아질 듯 말 듯 그 직전이구나, 되게 위태로운 상태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, 그 순간에 교장 선생님이 음악실로 불러가지고 그 악기를 마음껏 힘껏 불게 하면서 해소를 시켜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도 그 장면이 역시 좀 인상 깊게 남았던 것 같습니다. 아니,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은 그런 아역들을 어디서 데려오는 거야? 아역 캐스팅이 기가 막혀요. 보면은 요리를 연기한 이 배우가 이름이 히이라기 히나타라는 아역 배우인데, 얘가 되게 특이한 게 외모가 중성적이에요. 어떻게 보면 남자애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여자애 같기도 하고 좀 그렇거든요. 다분히 좀 의도된 그 외모 캐스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. 요리의 외모가 중성적이어서 살짝 동성애 코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좀 너무한 건가 싶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. 이 영화에 퀴어 코드가 들어가 있어요. 살짝 동성애 코드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살짝이 아니라 대놓고 들어가 있었거든요. 초반에 요리랑 미나토랑 같이 창고 같은데 심부름을 갔을 때 과자 같은 거 나눠 먹으면서 미나토가 좀 쭈그리고 앉는데, 그 미나토의 머리카락을 요리가 이렇게 사부작 이렇게 약간 요염한 손길로 이렇게 머리카락을 쓰다듬어요. 미나토가 결국은 집에 와서 그 머리카락을 자르게 되죠. 그러니까 그때 뭔가 미나토도 이 머리카락을 만지는 그 손길이 그냥 친구가 머리카락 만지네, 아 얘 왜 이래, 약간 이런 게 아니라 거기에서 이성적인 감정을 느낌으로 해서 이게 뭐지? 쟤는 남자고 나도 남잔데 내가 왜 여기서 설레는 거지? 라는 그 감정에 대한 부정으로 머리카락을 자른 거라고 저는 추측은 합니다. 그리고 그 둘만의 아지트였던 그곳에서 야릇한 분위기가 연출이 되죠. 얼굴을 맞대면서 서로 이렇게 눈빛 교환을 막 하는데, 저는 거기서 좀 조마조마했어요. 포옹 정도로 끝이 나긴 하는데 포옹을 하고 그 요리를 밀쳐내죠. 또 자기 부정을 하면서 뛰쳐서 도망 나가는 그런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. 그 장면에 있어서도 아직 성숙하지 않은 인물이 본인의 성 정체성을 찾아가는 그 과정에 대한 묘사를 아역 배우가 온전히 다 이해를 하고 그 정도의 연기를 뽐내줬다라는 것도 정말 굉장한 일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동시에, 애들한테 이런 연기를 시키는 게 맞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동시에 들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 들더라고요. 머리카락 만지는 그 장면이랑 다른 영화의 어떤 장면이랑 좀 붙었냐면은, 영화 아가씨에서 김태리가 김민희 배우의 그 치아를 손가락으로 이렇게 만져주는 장면이 있거든요. 정말 노출도 없고 그 둘이서 뭔가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게 아닌데도 그거 하나만으로 뭔가 퀴어적인 코드? 약간 그 장면이 펼쳐진단 말이에요. 괴물에서 머리카락 만지는 장면이 그 장면이랑 붙으면서
지금부터 퀴어의 시작인가? 설마 퀴어 코드로 풀어가려고 하나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풀어나가더라고요. 본인의 성 정체성을 강하게 거부하잖아요. 뭐 혼란스러운 것도 있지만 그렇게까지 애가 거부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게 작용을 했나 생각을 해보니까 그 1막 완전 초반에 그런 장면이 나와요. 애 혼자 등교를 시키는 장면에서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. 너 그 선 넘어가면은 지옥 가?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너 그 차 조심 안 하면 큰일 나니까 조심해라는 이야기를 너 그 선 넘어가면은 지옥 가라는 걸로 표현을 한 거겠거니 그냥 교육적인 의미로 그렇게 얘기를 했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그 선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인 잣대라는 의미도 되잖아요. 이성 간의 사랑이라는 그 선을 넘어서 뭔가 동성애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나는 선을 넘었고 그럼 나 큰일 나는 거 아니야? 뭔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? 라는 그 생각에 좀 더 강하게 거부 반응을 보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. 올해 본 영화들 정리해 놓은 그 캘린더가 있어가지고 내가 올해 어떤 영화들을 봤지 이렇게 슥슥슥슥 넘기면서 대충 눈으로 훑어봤는데 이제 확실해졌습니다. 올해 본 영화 중에서는 오늘 진행하고 있는 이 괴물이 저한테는 가장 베스트 오브 베스트인 작품이 될 것 같습니다. 현실적으로 우리 일반인들에게 주어지는 타인에 대한 이야기들은 뭐 기사든 소문이든 다들 한 단계를 거치거나 간접적으로 오는 정보기 때문에 어떻게 판단하고 하기가 뭐 쉽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. 그럴 경우에는 그냥 판단을 잠시 미뤄두거나 보류하는 것도 삶의 지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